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빠른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사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과 5월 초 FOMC 의사록 공개 등으로 널뛰기 장세를 연출한 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11%, 0.8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막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부양기조 유지 발언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부양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국은 0.53%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37%, 0.69%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양일간 열린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내 다수의 FOMC 위원들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추가로 고용과 경제지표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가 충분히 강하고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진다면 빠르면 6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자칫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당분간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은 경제에 중대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동차 판매 증가와 주택 매매 증가, 가계소득 증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이른 시기에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경제에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개월 뒤에는 경기 상황을 보고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월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에 0.2%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기존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0% 상승한 19만 2,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무려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주택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영국 경제에 대한 정기 실사 결과 발표에서 영국 경제가 확실하고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에게 성장을 위한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영국 경제가 긍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6%포인트나 미달한다며 이는 성장을 가로막는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주택 건설 촉진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이 사흘 만에 돌아오면서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현물뿐 아니라 선물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닥은 닷새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574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에서는 기다렸던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를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유럽 증시가 막판에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미국 증시도 오전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몇몇 위원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버냉키 발언에 양적 완화 기조 유지 발언이 있었지만 FOMC 의사록에서 몇몇 위원들이 다음 달부터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 밝혀지면서 결국 악재의 투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보더라도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졌지만 막판에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80.41포인트로 0.52% 내리면서 15,307.1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8.82포인트 내리면서 3,463.30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83%, 13.81포인트 내린 1,655.35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나 FOMC 회의록을 우선 전에 종목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휴로패커드 기업이 2분기 순이익을 82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주당 81센트보다 조동 실적으로 나타내 주면서 좀 휴대패커드 같은 경우 원래 13%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어제 종목별로도 본다고 한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지표 호조가 좋게 나와주면서 주택용품 소매 업체들이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다른 종목들분도 특이한 사항은 그렇게 크게는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나 아니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주요 좀 이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냉키 의장의 연설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버냉키 의장이 현행의 그런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강하게 좀 시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좀 긍정적으로 유럽 증시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을 빌리자면은 합동경제위원회 버냉키 의장이 출석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의 다시 그 관심을 가했던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노동시장이 개선세가 꾸준히 지속될 때 비로소 양적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그런 좀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 후반 정도 가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FOMC 의사록을 본다면은 우선 다음 달 17일, 18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85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모기 채권을 좀 사들이고 있는데 우선은 윌리엄 저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좀 빌리자면은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3-4개월이 필요하다라고 좀 밝히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벤 버냉키 의장과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바라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증시에도 많이 미치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른 이슈나 이런 것보다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는 또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묻혔던 호재성 재료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주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주택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에 기초주택 판매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4년 8개월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달 기초주택 판매가 3월달에 판매보다도 0.6% 증가한 497만 채가 지금 기록했다고 좀 밝혔고, 그 전에 3월달에 0.2% 감소해서 상승을 반전했기 때문에 2009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안에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지금 주택 지표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는 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주택 관련 그런 업체들 그러한 좀 가구나 이런 부분을 파는 업체들의 상승세를 좀 유지하면서 주택 지표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버냉키 의장이 의회 출석 연설에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네. 가장 관심이 높았던 그렇죠. 그 상하원 합동 그 연설에서 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출구 전략이 임박하지 않았냐 이런 쪽으로 뉴욕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 그 연구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향후 경기 판단을 3, 4개월 뒤에 보고 이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많은 지역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그 불협화음이 많아지자 이에 대해서 이를 조금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 고찰한 그런 언급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이 뉴욕 증시의 오늘 하락의 단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가장 그 발언권에 입김이 센 뉴욕의 윌리엄 더들리 현재 총재와 자넛 옐렌 FRB 부의장, 그다음에 현재 버냉키 의장은 대체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판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색채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버냉키 의장의 입장 표명으로 당분간 출구 전략의 우려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버냉키 의장의 이러한 의도는 그대로 이번 그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그냥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르면 6월에 있을 6월 18일과 19일 날 열릴 FOMC 회의부터 이를 적용해야 된다는 강성 발언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쪽은 이제 필라델피아의 찰스 플러서 총재나 댈러스의 리처드 피셔 총재들이 이런 강성 발언을 현재 하고 있고, 올해 이른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나 시카고의 찰스 에반스 총재들은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측면에서는 그 비중이 큰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조금 더 몇 개월 정도 조금 더 경기 판단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현재 버냉키 연준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은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감축되는 부분, 이런 점에서 경기의 하방 위험이 완전하게 벗어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판단은 9월 정도가 이 그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내지는 조절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잣대로 오늘 나온 연설에서는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 과열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2월이었죠. 2월 은행연합회에 의회 출석에서 나온 그 톤과 일치된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10일 날 버냉키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는 다소 자산시장의 일부 버블이 우려스럽다라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의회 연설에서는 뉴욕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해서 버블 우려는 펀더멘탈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언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픈 속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이고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티모시 가이트너 총재나 현재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FRB 부의장인 자넷 옐런 부의장이 차기 연방은행 의장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명 또는 4명의 인선을 통해서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나타낼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특히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후기 경제의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버냉키 의장보다도 그 후임 인선이 가장 현재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BOJ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뭐 4월 금통위 때 담대한 이런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대로 어제와 그제 21일과 22일 금통위를 통해서 현재의 자산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구로다 총재의 입장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회견에서 최근에 국채 수익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속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가져가고 있는 자산 매입 규모를 매월 10조엔 규모에서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이렇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 국채 수익률이 앙등하는 것은 BOJ가 상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구두 개입성 발언이 어제 특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국채 수익률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애써 말을 이제 언급을 자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속내는 좀 고민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이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3%에서 어제 0.89%, 0.8%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속등세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일본 국채를 팔고 중소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이를 받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국채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자산 포트폴리오상 해외 국채나 미국채로 변경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그 국채 수익률 앙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고쿠사이 증권의 사이토 가토 애널리스트는 구로다 총재가 채권 금리를 낮추는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국채의 매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국채 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적재를 줄이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아베 총리의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아베 총리가 지난해 총리에 등극한 것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장과 유권자에게 먹혔고 자민당의 그 소비세 인상이 시장에서 그 불협화음과 유권자의 거부 반응으로 나온 부분이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230%를 넘는 이런 수준에서 소비세 인상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총리의 부속 자문기관인 일본의 재정제도 심의회에서는 현재 정부안을 2016년 3월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채권 금리가 좀 불안할 조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현재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의 엔화 약세 기조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일본 내 여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분석하면서 수급 특징주의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분석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가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990선대를 회복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4일 만에 돌아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최근 비교적 외국인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이어서 지난 5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했던 종목, 팔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 기관 중심에 있어서 전기전자와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비교적 강하게 유입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고 네. 그 뒤를 이어서 현대모비스, NHN, 삼성전자, SK텔레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관 마찬가지로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동차 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 쪽으로 기관에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CJ제일제당, KB금융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CJ, LG전자, H소프트,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도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전차군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거, 특히나 전기전자보다는
자동차 업종 쪽으로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시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약간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2,000포인트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업종보다는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수급에서도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특히나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자동차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높은 대사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보다는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전략만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영향권이 좀 덜 받는 종목 위주로 아직까지는 접근만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최근에 들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겠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땠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약간의 매수세 같이 들어온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자주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놀자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약간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역시나 놀자주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기조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디스라든가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파트론, 게임비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디텍과 SM, 이지바이오, 코오로 생명과학, 메가스터디 쪽으로 매수세가 보였는데,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 메가스터디, 브이옥스, 덕사, 하이메탈, 바이오랜드,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파트론, SK 브로드밴드, 팜스토리, GS 홈쇼핑에 대해서 매수세 보였는데, 파트론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엇갈린 시각은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메가스터디, 교육주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 약간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가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65,000원대에서 가파른 다시 한번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인 좀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대로 한다면은 73,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갖고 실적과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바닥권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단기적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를 이끌어줬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는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4년 내 최고치 부분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모멘텀만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충분히 85,000원대까지 단기 상승 가능성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순매수 종목 쪽으로 약간은 관심을 좀 더 두시는 전략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놀자주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기관 쪽에서는 교육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주간 개인 쪽에서 관심을 뒀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많이 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CJ 한국전력, NC소프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차바이온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LG그룹 관련주에 대해서 개인 최근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실 LG 관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시세를 분출했다라는 점, 약간은 지금 매물 압박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반도체 장비 추가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시점 신규 제품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약간은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 압박감 이미 어느 정도 세력이 매수를 한 이후에 약간은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개인 쪽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딱 봐도 기관 쪽에서 팔았던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G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SK 브로드밴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이 종목만큼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선 뭐 지금 실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일선에 대한 부담감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만 5천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약간의 우상향에 대한 패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온라인 게임 업체로서의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 쪽에서 뭐 위메이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모바일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패턴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미 200일선까지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는 거 부담 요인으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종목으로 NC소프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지난 한 주 동안 매수하셨던 분들은 한번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로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자동차 업종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나 현대차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가속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시점 알고 있다라는 거, 주가 완연하게 약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폭발적인 그런 증가세는 아니지만은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차종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20만 원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약 22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역시나 200일선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대세 하락 종목입니다. 따라서 대세 하락 종목 200일선까지의 부담감은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선주가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시장에 약간 주로서의 단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대차 지금 매수 시점이다라고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집중됐던 자동차 쪽에서 오늘 현대차를 관심 종목으로 세워주시면서 22만 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도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이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성 중인 검찰은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룹 측이 2008년경에 홍콩의 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CJ 주식 70여억 원을 매입했으며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CJ그룹 재무담당 임원과 실무급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전날에도 CJ 본사와 CJ 건설, 경영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CJ그룹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정황을 잡고도 조사 중입니다. 예.
CJ그룹의 비자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다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예, 검찰이 파악한 탈세 규모는 2007년에서 2008년에 현재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만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 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J그룹은 2008년경에 거액의 차명 재산이 발각되자 국세청에 1,7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실명 전환한 바 있는데요.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탈세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재원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얼마 전 국제탐사 보도 언론협회가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은닉한 각국의 부호와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을 일었었는데요. 여기에 한국인의 명단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거론됐습니까? 예, 어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이 245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에서 국내 재벌 총수 일가 명단 5명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 언론협회가 입수한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를 국내 언론사가 받아서 취재한 것인데요. 어제 밝혀진 명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수영 회장 부부는 개인 이름으로 2008년에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2010년 초반까지 이 회사를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조세 피난처에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했다고 어제 시인은 했는데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운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반출 과정에 당국에 신고를 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회장 부부 이외에 조중권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인 이영학 씨, 그리고 조웅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도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기업 외식 계열사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 논의되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규제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또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다중시설에만 출점이 허용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실무회의를 개최해 대기업의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어제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기업과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에 대한 출점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복합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늘 27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중국에 특사를 파견했는데요.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 이번 특사 파견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룡해 국장은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북한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는 지난 8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원장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 목적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이상 기류가 감지되어 온 북중 관계가 다시 강화될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지난달 말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끝난 뒤 북한의 위협행위가 완화된 상황에서 남북대화와 북핵 육사회담을 위한 돌파구를 북한이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특사를 파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소개를 해주셨었죠? 네, 예. 일단 요번 주 한 주는 이제 바이오 관련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별도로 이거는 따르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헬스케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유헬스케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헬스케어라는 것은 정확하게 유비쿼터스와 헬스케어의 합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일단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라는 어떤 어원을 통해서 이거와 건강관리,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걸 묶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 내 몸의 상태,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있다던가 어떤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념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부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피를 뽑는다든지 이래갖고 사전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유헬스케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몸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를 항상 데이터로 쌓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의사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본 데이터를 갖고서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개념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들을 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헬스케어 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결국은 인터넷 시장이나 무선통신망 시장을 통해서 뭔가의 어떤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측정 장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장비도 이제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전도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내 몸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좀 체크해 갖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진단 시스템 쪽에 데이터를 싸서 결국은 의사나 병원에서 이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병원의 어떤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들,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신호들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들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건강 헬스케어에 관련된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에 통해서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들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헬스케어라는 얘기들은 여지껏은 이제 헬스케어 장비주에만 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지금 헬스케어라는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헬스케어 장비주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헬스케어는 장비주와 솔루션의 분명한 차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장비주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비옥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비옥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들.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헬스케어 솔루션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장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으면서 자기 몸 상태를 관리한다는 기본적인 헬스케어 솔루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헬스케어 시장이 열렸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커지기보다는 다른 쪽이 더 커지는 쪽의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헬스케어 장비주들은 한계가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는 헬스케어 장비주가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상황에서 솔루션 중심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솔루션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전면으로 좀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던 게 갤럭시 S4에서 헬스케어 솔루션이 탑재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그 솔루션이 탑재되는데 이 중에는 자기의 체중을 잰다든가 아니면 혈당량을 체크한다든가 맥박수를 체크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헬스케어 솔루션 쪽에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대되는 헬스케어 솔루션의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새롭게 어떤 방향들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하면 향후 헬스케어는 대세가 장비주가 아닙니다. 장비주가 아니기 때문에 솔루션을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장비 업체보다는 솔루션이 지금 대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발견을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병원 쪽의 어떤 시스템, 학교 쪽의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그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솔루션들을 좀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그 큰 축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또 지금 그 US케어에 관련된 병원 쪽의 어떤 시스템들이고 병원 쪽에서는 이제 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그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그 향후 헬스케어의 어떤 중요한 중심축이 될 거고요. 뭐 여기에서는 관련 종목들은 유비케어나 인성정보, 빅컴퓨터,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향후 이쪽에 그 헬스케어 솔루션의 대세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의 앞으로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